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애들 사심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6단원 근대사회 전개에서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바로 189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약간 맞물리면서 1차 분기, 2차 분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같이 배우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일단 동학농민운동만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갑오개혁, 개혁 위주로 또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어느 정도 순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한능검에서는 심화해서 꽤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최근에는 동학농민군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관련된 그런 그림 자료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스토리 위주로 꽤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필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일대 교주 최재형이 막 혹세무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최재호가 처형을 당하는 시기는 철종식인데요. 철종이 딱 급서하고 죽임을 당한 건 일단 고종 1년에 실시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최재호가 죽고 나서 이대 교주 최시영이 다시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동학을 믿는 그런 동학 교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정도의 멤버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도 일으킬 수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 이대 교주 최시영이 동학을 재정비를 하는데, 이 최시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재정비를 하냐면, 일단 종교라는 건 항상 전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포접제를 실시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포접제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당에도 이런 식의 시스템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구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 교회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에 구역끼리 있고 구역장이 있습니다. 보통 무슨 집사님이 구역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구역별 찬양 대회도 막 하고 상품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역들끼리 뭉치면서 또 하는 예배가 구역 예배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포접제도. 하나의 이런 그 접지역을 둬서 접주를 두고 그 지역에 포교를 맡게 합니다. 포교를 위한 접을 만든다. 구역을 나눠서 전도를 한다랑 같은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포접지를 이용해서 동학의 조직망을 만들고 조직을 점차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대 교주 최시영이 최재의 뒤를 이어서 이대 교주 최시영이 뭔가 이제 교단을 정비하면서 종교를 좀 이렇게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경전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찬양가 만들고,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동경대전은 우리 교회 갈 때 가져가는 딱 2개 세트, 성경책 같은 경전입니다. 한문으로 만든 경전, 그 동학의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용담유서는 이 포교 가사집이라고 하거든요. 포교 가사집, 그 찬양가 같은 거예요. 뭐 때가 왔네, 때가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늘님을 모시는 무슨 때가 왔네, 이런 식으로 막 음악 느낌입니다. 항상 이 종교는 그런 찬양과 함께 흥이 나고 그러면서 입에 붙으면서 쉽게 접해져야 되거든요.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 동경대전은 경전. 그래서 요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한글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사집을 막 부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교조 신원운동은 뭐냐면 우리 교회 종교의 조상, 우리 종교의 조상이라는 건 이제 최재우를 얘기하는 거죠. 교조. 그러니까 이제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는 억울하게 죽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다. 억울한 그런 죄목을 바꿔줘라. 그 원통함을 씻어줘라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왜 최재우를 범죄자 취급해서 죽였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 한 곳이 바로 삼례 집회예요.
그래서 삼례 집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억울한 부분을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교조신원 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래 이런 집회를 자꾸 열어라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거든요. 뭉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삼례 집회 이후에는 서울에서 또 크게 집회를 하게 됩니다. 서울 집회에서는 우리 동학을 탄압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런 동학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줘라 하면서 엎드려서 상소를 한다라거든요. 3일 내내 막 엎드려서 상소한다. 그거를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합상소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상소가 아니라 엎드려서 한다. 엎드려서 합동으로 상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명이 하면은 만인척사소 이런 식으로 만명, 만인소 이런 게 있고요. 도끼를 들고 내 목을 쳐라 하는 거 지부상소도 있고요. 복합상소는 엎드려서 애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회에서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대 집회가 마지막이 보은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교조신원운동을 하면서 사람 동학의 멤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점차 처음에는 교조신원이었다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봉건, 우리는 신분제를 없애고 우리의 그런 동학을 좀 인정해줘라, 그리고 반외세적인 그런 사회운동으로까지 좀 확산됐다라는 거죠. 이 동학의 성격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반봉건 반외세를 이제 내걸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고부농민봉기예요. 그래서 이 고부농민봉기는 1차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돼요. 이것부터 1차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이죠. 고부군수 조병갑의 뭐 탐압, 횡포, 학정, 뭐 탐악한 정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그대로 조병갑이 갑질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인데요. 이 조병갑 같은 경우에는 만석부를 만들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뒤 물세를 받질 않나, 자기 아버지의 그런 공적을 알리는 공덕비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걷지 않나, 시도 때도 없이 뭐 자기 딸이 결혼하면 돈을 걷지 않나, 너무 잡세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봉준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큰 소리 했다가 곤장 맞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봉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말을 들어주지 않자, 말로는 안 되겠구나, 일어나자 이러면서 결국 정봉준이 관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관할을 점령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밀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발통문입니다. 자, 사발면 할 때 그 사발 맞고요. 이 사발통문은 뭐냐면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삥 둘러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사발통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명단이 있으면 주모자를 맨 위에 딱 넣음으로써 누가 주도자구나, 누가 주모자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알 수 없게 동그랗게 평등하게, 이게 약간 동학의 정신이에요. 사람은 평등하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하게 적음으로써 이 중에 누가 주동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게 바로 사발통문을 보내고 관할을 점령을 해요. 관할을 이제 고부 관할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쌀들을 사람들이 막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간단히 끝났어요. 그런데 이 고부농민봉기를 조사하는 와중에 좀 여기서 열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조사하는 와중에 안핵사로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동학을 좀 탄압하는 쪽으로, 동학 농민군들의 그런 의견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고부군수 조병갑이 도둑을 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하니까 여기에 열받아서 1차 봉기를 하게 된 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백산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봉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1차 봉기 처음 원인은 고부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봉기로 이제 백산에서 집결을 하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탐악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서울에 가가지고 그런 권기들, 권세가들, 막 이런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없애고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반외세, 반봉건 이런 식으로 제폭구민, 폭도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고 보국안민, 나라를 지켜서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를 이렇게 내걸면서 백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학농민군들은 막 이런 주창,
그 대나무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한 거, 농기구 이런 걸로 싸웠는데도 다 이겼어요. 우리나라 그 관군이 얼마나 못 싸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촌 전투 쭉쭉 이겨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뭐 관련돼서 뭐 황토현 전투에서 처음 사용했던 동학의 무기는, 그러니까 그때 동학농민군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림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엮은 큰 아몬드 모양 마냥 생긴 지푸라기로 장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장태를 만들면 애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숨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 장태는 원래는 닭장이에요. 닭을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 닭이 이제 알 낳으면 거기서 이제 알 가져가고, 이런 닭장인데 두툼하고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키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굴리면서 가면 이때는 관군이 총을 쏘잖아요. 그 총을 이걸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밀면서 싸우면은 일단 앞에 안 보이고 총을 다 막아주니까 이 겁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장태로 일단 밀고 그 다음에 죽창으로 찌르고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토현 전투에서 장태를 처음 사용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황룡촌 전투의 승리에 이 장태가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쭉쭉쭉 1차 봉기 때 모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순서 잘 나오기 때문에 백토룡전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산토룡. 우리가 하얀색 도룡룡을 생각하면서 백토룡전 이런 식으로 백산, 황토현, 황룡촌, 전주성 쭉 점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관군이 이 동학농민군들을 진압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군을 SOS를 또 쳐요. 청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청일 군대가 파병됩니다. 파견. 왜 그래? 왜 파병? 뭐 파병됐다 뭐 같은 말인데, 청일 군대가 파병됐다라고 쓸게. 파견은 좀 그렇다. 왜 파병이 됐느냐? 바로 텐전 조약 때문이죠. 둘이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텐전 조약을 맺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청군이 5월 5일에 들어오고 일본이 5월 6일에 바로 들어왔어. 아주 그냥 하루 차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동학농민군들은 우리가 원한 건 이렇게 외국 군대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 해산할 테니 그 대신 우리 약속을 좀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화해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전주화약. 그래서 이제 전주화약을 맺고, 그럼 우리 그냥 집강소를 설치하고 해산할 테니 그 대신 국가에서 폐정개혁안을 추진해줘라. 이 전주화약의 내용이 곧 폐정개혁안에 들어가요. 신분제를 철폐해줘라, 과부제가 허용해줘라, 뭐 백정들이 뭐 쓰고 있는 그런 차별의 상징인 페랭이갓을 없애줘라, 뭐 반봉건적인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폐정개혁안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폐정개혁안을 추진을 하고 집강소에서,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래 그럼 그걸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정청을 설치하게 돼요. 교정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정청은 뭘 하지도 못한 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일본의 주도로 군국기무처로 넘어가게 되죠. 그건 가부개혁 배울 때 또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롭게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왜 또 2차 봉기를 하게 되었느냐. 자, 2차 봉기를 하게 된 건 일본이 지금 청일군대가 부딪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게 막 기싸움을 하더니 결국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요.
군대 들어온 김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때 다시 반외세적으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이 시기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가 위협을 하게 되니까 2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대적으로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백산봉기, 황토용전투, 황룡촌전투, 전주점령을 한 건 이 남접의 정봉준 세력이었거든요. 위쪽에 손병희가 있는 그런 북접은 이렇게 막 농민봉기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좀 유생층이었고 점잖게 이렇게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그들도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접의 손병희, 그리고 남접의 전봉준, 녹두장군 정봉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논산에서 이 군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논산에서 집결한 뒤 그래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보자, 마지막 전투를 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논산에 집결하고 싸우게 2차 봉기하게 된 게 이제 9월이고요. 11월에 이제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되고 아주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죠. 우금치 전투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된다. 근데 일본군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무기가 완전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장태 굴리면서 죽창으로 싸우고 막 농기구로 싸우는데 일본은 그때 게틀링건이라서 다다다다다 나가는 그런 식의 따발총 같은 거로 싸웠거든요. 무기가 뭐 대포 쏘고 막 이러니까 이 화력면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금치 전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모두 1894년에 일어난 일인데 1차 봉기, 이 고보농민 봉기가 일어난 시점이 1894년 1월 정도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봉기 주르륵 일어나서 전주를 점령한 이 시기가 이제 5월달, 이제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입니다. 청일 군대가 파병한 게 이제 5월이고요. 전주 화약을 맺은 게 5월이에요. 그래서 흩어졌어. 그랬는데 2차 봉기를 하게 된 게 이제 9월이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북전남점이 모이게 되고 우금치 전투가 11월이래요. 그래서 결국 1894년 1월부터 11월까지 1차 봉기, 2차 봉기가 있는 거고 마지막 전투는 우금치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투로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순서가 나온다면 백토룡전 우! 백토룡 전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우 이름이 백토룡 전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투 순서 외워주시고요. 1차 봉기의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갑질을 해서 이 조병갑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2차 봉기의 원인이라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반외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1차 봉기의 그 원인은 이것은 사실 약간 반봉건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라 이런 식의 막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런 탐악과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약간 봉건제를 타파하자, 반봉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이 경복궁 점령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에게 대항한 반외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정청을 설치하긴 했지만 결국 실제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에서 시작이 되고요. 북점 남점 만나서 논산에서 집결했다 이런 부분 중요하고, 이 논산에서 뭐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뭐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는 이런 교단을 재정비한 부분이니까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포접제 정도, 포접제, 동학의 그런 이런 전도 조직, 포접제, 최시영이 동경대전 용담유사로겠지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교조신혼운동은 삼례집회, 서울집회, 보은집회로 확대되면서 뭔가 좀 민중들을 이끌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그런 식의 명분으로 이게 동학교도들이 모이게 되고, 고부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반봉건적으로 1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 백토룡 전후, 백산, 황토현, 황룡촌, 전주점령. 그리고 나서 5월에 전주 화약을 해요. 왜냐하면 청일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우리 때문에 외세 이런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흩어지겠다.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패전개혁안을 들어줘라 라고 하고 흩어졌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또 일어나게 되고, 그게 2차 봉기인 거고 우금치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이때 일본은 계속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은 이제 거의 1895년 다음 해쯤에 마무리가 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겨우 일본이 이기게 되고 엄청난 배상금을 청에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막 그걸 가지고 군비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러일 전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의 교세 확장과 교조 신원운동 살펴보시면요. 자, 어떤 식으로 교세를 확장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게 되고, 민중들은 이 동학의 이념들을 되게 좀 약간 사람이 결국 다 평등하다, 인민평등, 인내천사상 좋아했죠. 그래서 교세 확장과 관련해서 포접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동학의 조직이 확대가 됐고, 이대교주인 최시영이 동경대장과 용담유사를 만들었다. 동경대장은 교리와 관련된 교리, 경전이고요.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이다. 찬양가다. 자, 그리고 순서 삼례집회, 서울집회, 보훈집회 이런 식으로 삼서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삼례집회는 교조신원운동과 동학탄압 금지, 서울집회는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 엎드려서 복합상소를 하게 되고 보훈집회는 동학에 대한 탄압 중지 똑같은데 약간 척회양창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반봉건적인, 반외세적인 내용도 이제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민중운동으로 확산이 된 상황에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자, 1차 봉기입니다. 자,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막 포악한 정치, 만석보 만들고 물세 받고 이러니까 정봉준이 결국 관할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군수 박원명이 파견됐고 약속을 받고 자진해서 했지만 안핵사 이용태가 너무 동학농민군들을 탄압하고 얘네들만 잘못한 식으로 국가의 결과를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이런 고부군수 조병갑이랑 막 짜고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봉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산에서 이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면서 백산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산봉기, 그 다음에 이제 황토현 전투, 황룡충 전투. 그래서 앞에가 둘 다 황이기 때문에 토룡으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주를 점령을 합니다. 전주 지역은 그때 당시 이 전라남도 지역의 가장 메인으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주성을 점령한 거란 건 엄청난 큰 그 위세. 왜냐면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곡창지대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진압이 안 된다. 그래서 청군 요청을 또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 바로 들어와요. 왜냐면 텐진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흩어지겠다.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전조 화약을 맺게 되고 농민군이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패전계약안을 추진을 하게 되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이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려고 하는데 또 이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제는 봐봐요. 전주 화약 맺고 지금 동학농민군들 다 흩어졌잖아. 그럼 니네 이제 빨리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했어.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 왔는데 다시 파병을 이제 다시 철수하기 싫은 거죠. 아, 청일전쟁을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청일전쟁 발발로 또 이제 2차 봉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도 일어났고 일본의 내정 간섭도 있고 이것들은 왜 싸우려면 딴 데서 싸우죠. 우리나라 영토에서 싸워 청일전쟁을. 자,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례에서 재봉기하게 되고 남접, 정봉준의 남접, 그리고 손병희의 북접이 연합을 하게 되고 논산에서 집결한 뒤 우금치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1월에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많이 죽고 패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정봉준도 체포하고 사형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이 우금치 전투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이제 일본군들이 죽였냐면 이제 이 동학교도들을 체포해서 우지개라고 그래가지고요. 약간 그 장태로 얘네들이 많이 이겼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겠지만 장태같이 그렇게 좀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의 그런 김삿갓 그런 건데 지푸라기로 머리를 쓰게 한 다음에 그걸 태워서 죽였어요.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그런 화형을 시킬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농민군들이 패배하고 우금치 전투 이후로 마무리가 됐다. 정봉준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송 사진이라던가 정봉준이 그때 당시 체포 당시에 했던 질문 답변 이런 것들도 사료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56회 기출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사진 자료, 그림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가 시기에 전개된 동학 농민군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간민, 제폭구민 이런 식으로 막 일어나서 백상봉기 했어요. 백상봉기 다음에 가는 뭐가 들어가요? 백토룡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토현 전투, 그러면 황토룡 전투 뭐 이런 식으로 황룡촌, 뭐 이런 식의 전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선 점령이 있을 겁니다. 가는 이런 전투라는 걸 알고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백토룡 전후 안 외우면 중간에 뭔가 전투가 있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근데 이거 황토룡만 외워놓으면 황토현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바로 되는데, 나머지는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논산에서 연합한 거는 이 이후에, 여기까지 전주 점령까지가 1차 봉기고, 나중에 2차 봉기 이제 우금치 전투. 이 우금치 전투 전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산에서 연합한 게 이게 9월. 우금치 전투 전에. 우금치에서 일본과 관군에 맞서 싸운 거 11월. 이거는 2차, 모두 2차 봉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본군에 맞서서 반외세적으로. 그 다음에 집강소 중심으로 패전개항을 설치한 거, 이것도 우금치 전투, 이건 전주 화약 이후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인 순서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패전개혁안 실천한 거 전주 화약 이후. 그래서 역시 이 전주선 점령 이후가 되겠죠. 조병각의 탐악에 저항하여 고부관화 습격. 고부관화 습격은 이미 백산봉기 전이죠. 제일 처음 1월에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것이고, 이전 백산봉기 전. 자,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연표 문제가 되는 거고, 요 중간에는 황토현, 황룡총 전투, 백토룡전 이렇게 순서를 외워주셔야 1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동학농민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지 다음 시간에 배울 가보개혁과 또 접목해서 1월에 동학농민군이 일어났고 5월에 이제 이들이 패전개혁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6월 달에 자연스럽게 가보개혁이 1차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뒤 거의 11월 달에 2차 가보개혁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94년 내용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학농민운동도 꽤 순서와 지엽적인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또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순서 필기한 거 쭉 잡고 어느 정도 동학농민운동은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잘 집중해서 복습하시고요. 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뭐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